장마로 범람한 하천, 가슴까지 흙탕물에 잠긴 병사.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나가 뒤져. 야, 강준호! 내 할아버지가 707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럼 웃으면서 버텨야지! 비웃음이 빗속을 갈랐습니다. 조교는 물을 퍼부으며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해봐.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크게 말해.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 아직 부족하다? 그럼 더 혹독하게 해줄게. 밧줄 더 3개 묶어. 조교가 밧줄을 더 조이자 준호의 팔목에서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비웃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때 지휘관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계속해! 해병은 죽어도 버텨!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사냥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신고했나? 우리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그 부대의 더러운 비밀을 터뜨립니다. 장마비가 하늘을 찢듯 쏟아지던 그날, 화천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낡은 낚시용품점 앞으로 검은 물줄기가 도로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가게 간판에 적힌 강도철 낚시용품점이라는 글씨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흐릿해졌죠.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하늘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가게 안에서 강도철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6살 백발이 성성하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특전사 출신다운 자세였습니다. 30년 전 전역한 뒤 고향 화천에서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빗물과 함께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방수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벗어든 중년 남자 이태곤이었습니다. 부대 하천 방수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 소장이자 30년 전 도철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었죠. 도철이 형? 태곤이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젖은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 오늘 미친 걸 봤습니다. 도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낚싯대를 정리하던 손길이 천천히 멈춰섰죠. 뭔 일이냐? 도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곤이 작업복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손자, 준호. 오늘 그 폭우 속 하천에 밧줄로 묶여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물은 가슴이까지 차올랐는데요. 태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 조교놈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아니, 웃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웃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범람 직전의 하천이 검은 물결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남자 사이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도철이 천천히 태곤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하냐?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 뒤에 무엇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태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천 공사하러 갔다가 저기 부대 쪽 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훈련인 줄 알았는데 그냥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냐? 네. 그게 훈련이라면. 태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도철이 태곤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흔들리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천에 밧줄로 묶인 한 병사가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정말로 가슴팍까지 차올라 있었죠. 도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 병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 도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준호다. 중얼거리듯 나온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손자 맞아요. 태곤이 확인해 줬습니다. 제가 몇 번 봐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도철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몇 명의 조교들이 웃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제 일이냐? 도철이 물었습니다. 1시간 전쯤요. 제가 바로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도철이 핸드폰을 태곤에게 돌려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천의 물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고맙다. 도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봐라. 비 조심하고. 태곤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도철의 표정을 보고는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다시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철이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죠. 30년 전 특전사에서 교관으로 근무할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입니다. 도철이 가게 문을 잠그고 있을 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철 할아버지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호와 같은 부대 김병장입니다. 도철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됐냐? 할아버지께 보내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죠. 도철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 오후의 광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천이 미친 듯 불어나 난간까지 물이 차올랐고 그 속에 밧줄로 묶인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빗줄기가 준호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물에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었죠. 준호의 얼굴은 추위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라 있어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목까지 잠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화면 밖에서 조교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나가 뒤져.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다른 고참 병장도 가세했습니다. 야, 강준호. 내 할아버지가 707 특전사 출신이라며? 특전이면 이딴 건 웃으면서 버텨야지.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 몇 명의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누군가는 저 새끼 벌벌 떨고 있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겁쟁이 같으니까라고 받아쳤습니다. 조교가 밧줄을 더 조였습니다. 쇠난간이 준호의 팔목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소리내어 신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죠. 몇몇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단톡방에 올리면 너무 재미있을 듯. 한 병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준호 물에 빠진 꼴 한번 보자고. 아, 진짜 웃기네. 다른 병사가 카메라를 준호에게 향하며 웃었습니다. 이야, 특전 손자가 이 정도로 쫄리나? 도철이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더욱 가혹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조교가 준호에게 다가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뭐가 힘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가 기침을 해댔지만 조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 지금 힘들어? 응? 조교가 준호의 턱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 안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봐.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뭐, 못 들었는데? 크게 말해봐. 조교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오, 정신력 하나는 괜찮네. 역시 특전사 유전자야.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조교들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들은 정말로 즐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 병장이 다른 신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잘 봐도 까불면 저렇게 된다. 신병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천의 물이 점점 더 불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서 있는 곳까지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 해병은 죽어도 버텨. 명령하는 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철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의 시계가 오후 4시를 알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손자가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철이 핸드폰을 꽉 움켜쥐고 서 있을 때 가게 뒤편에서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시절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중혁 현재 해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이었습니다. 도철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중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젊었습니다. 중혁아. 도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억제된 분노가 묻어나고 있었죠. 급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자가 물에 묶여 있다. 도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훈련이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중혁이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형님, 어느 부대 말씀이십니까? 화천 해병대 신병교육대. 아. 중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도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뭐냐? 표적 보복입니다. 중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휘관이 묵인하고 있어요. 묵인이라는 단어에 도철의 표정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중혁이 주변을 살피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형님, 지금 그 부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최근 지휘관이 강화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병사들을 물속에 세워놓는 가혹행위를 지시했습니다. 중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일을 중단하라는 진정서를 냈다가 눈밖에 났어요. 도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정서를? 네. 며칠 전에 상급 부대로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부당한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였어요. 그런데 그 진정서를 낸 사람이 준호였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당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중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 가혹행위입니다. 도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증거는 있냐? 몇 가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거는 부족해요. 나한테는 있다. 도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영상이다. 방금 전에 받았어. 도철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놈들이 웃으면서 내 손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다 담겨 있다. 중혁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형님, 그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같은 부대 병사가 보내줬다. 익명으로. 그럼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뜻이네요. 중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형님, 그 영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도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보내주마. 그런데 중혁아. 네, 형님. 이거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최소 몇 주는 걸릴 겁니다. 조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그동안 준호는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냐? 도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중혁이 도철의 의중을 눈치챘습니다. 형님, 설마.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도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형님, 안 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함부로 행동하시면. 중혁아. 도철이 중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특전 출신이지? 그렇습니다. 그럼 알 거 아니냐. 전우를 버려두고 갈 수 없다는 거. 중혁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철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형님, 준호는 내 손자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군인이다. 도철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형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절차를 밟아서. 절차? 도철이 냉소했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르냐? 중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중혁아, 나한테 부탁이 있다. 도철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옛날 707 동기들 연락처 좀 알려달라. 중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형님, 설마 그분들까지.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도철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군기가 아니라 사냥감 길들이기다. 중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철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중혁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도철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죠. 도철이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군복과 함께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707 특임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철이 수첩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전 투입이다. 목표 하천. 시간 즉시.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도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철이 수첩을 펼쳐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중혁이었습니다. 형님, 연락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준호 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도철이 의자에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지휘관 김대위가 작년에 부임하면서부터 이상한 훈련 방식을 도입했어요. 중혁이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속에 병사들을 세워놓는 것도 그 중 하나고요.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냐? 네.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눈밭에서 기압을 받게 한다든지, 식사를 며칠씩 굶게 한다든지. 중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몇 명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도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냐? 신고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중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연대장이 김대위의 훈련 방식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강인한 해병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연대장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대위는 연대장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우수 지휘관상도 받았고요. 도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진정서를 낸 거구나. 맞습니다. 준호가 용기를 낸 거예요. 중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준호만 나섰어요. 그래서 표적이 된 거고. 네. 김대위가 준호를 완전히 찍었어요. 중혁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보복입니다. 도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혁아,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대부분 무서워하고 있어요. 준호처럼 당할까 봐서. 중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준호를 동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영상을 보내준 것 같고요. 내부에 준호 편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도철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중혁아, 김대위 인사기록 좀 알아볼 수 있냐? 왜요? 이런 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도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분명 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알아보겠습니다. 중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통해요. 전화를 끊고 도철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동기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철이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현아, 나 도철이다. 오, 형? 오랜만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석현, 현재 민간보안업체 대표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 도움이 필요해. 석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손자가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뭐라고요? 석현이 놀랐습니다. 어느 부대요? 화천 해병대 신병교육대. 물에 묶어놓고 괴롭히고 있어. 석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언제 움직입니까? 내일 새벽. 알겠습니다. 제가 애들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도철이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 현재 용역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도철이 형님, 태수야, 일이 생겼다. 말씀만 하세요. 준비물이 좀 필요해. 방수복, 구명조끼, 밧줄. 아, 작전 나가시는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에 흥미가 섞였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돼. 알겠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박동현에게 걸었습니다. 현재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차량이 필요해. 헬기도. 헬기요? 동현이 놀랐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빌릴 수 있지? 아, 그거면 가능합니다. 제가 응급의료 헬기 운항도 하거든요. 고맙다. 마지막으로 도철이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윤석 중령, 현재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쩌길로? 윤석아, 내가 가진 권한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하냐? 어느 부대요?
화천 해병대. 윤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신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철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이 듣고 있다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합동조사라는 명목으로 출입 허가를 받아놓겠습니다. 도철이 전화들을 모두 끊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이는 707 특임대원들.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손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도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화천 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는 여전히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천의 물은 밤새 계속 불어나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죠. 준호는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분명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체 기상, 조교 상사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특별훈련이다. 병사들이 모두 일어나 정렬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좀 다를 거야. 내가 어제 영상을 보냈거든. 준호가 고개를 돌려 김 병장을 바라봤습니다. 뭔 영상이요? 내 할아버지한테. 어제 하천에서 벌어진 일 말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이 왜 그런 일을 봐줄 수가 없더라. 김 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그냥 괴롭히기거든. 그때 조교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야, 강준호. 오늘도 특별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준호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부대 전체가 하천가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보다 물이 더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미터는 더 높아진 것 같았죠. 김대위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화된 훈련을 실시한다. 목소리에는 비틀린 만족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앞으로. 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천을 바라보니 어제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물살도 빨라졌고 물의 색깔도 더 탁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훈련한다. 김대위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특전 출신 손자라면서 이 정도는 껌이겠지? 조교들이 준호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제 서 있던 곳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물이 가슴을 넘어 목 근처까지 차올랐습니다. 밧줄 더 세게 묶어. 김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조교가 밧줄을 더 조이자 준호의 팔목에서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시간이다. 김대위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1시간이었으니까 오늘은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주변 병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더욱 격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한 조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차오르고 있어요. 상관없어. 김대위가 고함쳤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하면 해병이 아니야. 그 순간 상류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 내려왔습니다. 제방이 터졌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물살이 괴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준호가 밧줄에 매달린 채 휘청거렸습니다. 물이 이미 턱 아래까지 차올라 있었는데 더 불어나면 완전히 잠길 상황이었습니다. 대위님, 진짜 위험해요. 조교가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여전히 씩 웃고 있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버텨. 고참 병장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이네. 카메라를 준호에게 향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모습, 진짜 인상적인데? 다른 병사들이 이건 진짜 선 넘었다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김 병장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 중얼거렸지만 계급이 낮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로 몸이 덜덜 떨렸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계속해. 김대위가 다시 고함쳤습니다. 해병은 죽어도 버텨.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지?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용 헬리콥터 2대가 하천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도로에서는 수륙 양용 장갑차 1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신고했나? 우리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김대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빗방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방수복을 입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내려오는 사람의 움직임이 남달랐습니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실루엣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첫 번째 사람이 방수복 헬멧을 벗었습니다. 백발의 강도철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707 특임대 교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도철의 뒤를 따라 4명의 남자들이 더 내려왔습니다. 최석현, 김태수, 박동현, 그리고 이윤석.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지만 움직임은 젊은 군인들보다 더 날렵했습니다. 김대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군사시설인데 무단 침입이. 윤석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국정원 합동조사관 이윤석 중령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한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합동조사라니요? 병사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윤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이 도철은 물속에 묶여있는 준호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조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석현과 태수가 양옆에서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도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조교 상사가 버티려 했습니다. 여기는 훈련 중이라서. 도철이 조교 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조교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훈련시켰던 교관의 위압감이었습니다. 밧줄 풀어. 도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 손목부터 묶어주마. 조교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물속에서 비틀거렸지만 도철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끝났어. 도철이 준호를 부축하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현이 준비해온 담요를 준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태수는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준호의 팔목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가 다가와서 항의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군사훈련입니다. 외부인이 간섭할 권한이. 동현이 김대위 앞에 섰습니다. 정당한 훈련이라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에 빠뜨려 놓고 밧줄로 묶어두는 게 훈련입니까?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닥쳐. 도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군인을 훈련시켜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윤석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제 촬영된 준호의 가혹행위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까? 영상을 본 다른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도 언제든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김대위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 석현이 냉소했습니다. 병사를 괴롭히는 게 특별한 상황이라고요? 그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에요. 도철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동기들도 많이 당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내서 더 심하게 당한 거예요. 도철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진정서? 김 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당한 가혹행위를 신고했는데 그 때문에 보복을 당한 거예요. 윤석이 김 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지난달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김 병장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뜨리고 굶기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런데 아무도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호가 나선 거군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준호만 용기를 냈어요. 김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더 심하게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이 김대위를 노려봤습니다. 보복이었다는 얘기냐? 김대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동현이 다가섰습니다. 용기 있는 병사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원들의 등장으로 용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다른 병사가 따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병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네요. 김대위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강인한 해병을 만들기 위한. 도철이 김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인한 해병?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우를 괴롭히는 게 강인한 해병이냐? 그게 아니라 너 같은 놈 때문에 군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도철이 김대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가르쳤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석현이 다른 조교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도 동조했죠? 조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석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헌병대에 연락하겠습니다. 현장 체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김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 태수가 냉소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기회를 줬나요? 준호가 도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도철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괜찮아. 헬리콥터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헌병대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차량 3대가 부대로 들어오자 연대장 김중령이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중령이 윤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석이 신분증을 다시 보였습니다. 국정원 합동조사관입니다. 가혹행위 신고 건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혹행위라니요?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일은 증거가 있습니다. 윤석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물속에 묶인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영상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대 전 장병 집합시키세요. 도철이 김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누구시길래? 김중령이 반발하려 했습니다. 윤석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합동조사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부대 전 장병을 강당에 집합시키세요. 김중령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부대 장병 강당 집합. 30분 후 강당에는 부대 전 장병이 모였습니다. 신병들부터 간부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도철이 젖은 방수복 그대로 강당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옆에는 담요를 두른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원들이 양옆에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철의 존재감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강도철이다. 도철이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707 특임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했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전설적인 부대였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하다. 도철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자가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이다. 김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헌병들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도철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군의 기강과 정신에 관한 문제다. 강당 뒤편에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윤석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물속에 묶여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교들이 비웃으며 괴롭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훈련이냐? 도철이 물었습니다. 이게 해병 정신이냐? 화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조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웃는 모습, 김대위가 계속해 라고 소리치는 모습, 몇몇 신병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도 언제든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우를 물에 묶어두고 웃는 게 해병 정신이냐? 도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료를 괴롭히고 비웃는 게 군인 정신이냐? 강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을 버렸다. 도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동료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김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인한 해병을 만들려고. 강인한 해병? 도철이 김대위를 노려봤습니다. 강인함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괴롭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김 병장이 제공한 자료였죠. 장병들이 더욱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들의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벌어졌는지 아느냐? 도철이 물었습니다. 김대위가 부임한 작년부터다. 김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묵인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도 알고 있었다. 도철이 김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강화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방치했어. 윤석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부대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사가 20명이 넘습니다. 다른 부대의 3배가 넘는 수치죠. 장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용기를 내어 진정서를 냈을 때 도철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보복을 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옳지 않은 일을 신고한 것뿐이었어요. 옳지 않은 일을 신고하는 게 용기다. 도철이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가진 병사를 보복으로 괴롭혔어. 김대위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닥쳐. 석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헌병들이 김대위와 주요 조교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중령도 연행하세요. 윤석이 명령했습니다. 묵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중령도 수갑을 찼습니다. 부대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연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철이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군인은 이런 게 아니다. 동료를 지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군인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동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도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이야.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화천군 병원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며칠 전까지 범람했던 강이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죠.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목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휴식과 치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도철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준호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매일 오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도철이 의자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내 손자가 아픈데. 도철이 죽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몸은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가 팔목을 보였습니다.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요. 그래, 다행이다. 도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대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김대위와 조교들은 모두 구속됐다. 도철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김중령도 직위해제됐고,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괜찮겠네요. 그렇지.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도철이 죽을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가 죽을 한 숟가락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도철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잖아. 도철이 웃었습니다. 김병장도 있었고 다른 동기들도 마음으로는 내 편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많은 애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김 병장이 몇 명의 동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안녕. 김 병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들, 준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김 병장이 도철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도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새로 오신 지휘관님이 정말 좋으세요. 김 병장이 덧붙였습니다. 훈련은 제대로 하시지만 부당한 일은 절대 안 하시거든요.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준호야. 김 병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서 낸 것 때문에 고생했지만 덕분에 우리 모두가 편해졌어. 정말 고마워.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당했을 거야. 준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도철이 말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김 병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복귀해?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쉬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푹 쉬어. 김 병장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내 몫까지 열심히 할게. 동기들이 잠시 더 이야기하다가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도철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군대는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곳이라고. 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진짜 군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진짜 군대는 어떤 건가요? 동료를 살리고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곳이야. 도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곳이고. 준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건 그건 군대가 아니야. 그냥 괴롭힘이었어. 도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시작을 만들었으니까. 도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후배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이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폭우로 범람했던 그 강이 이제는 맑고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버텼잖아. 도철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무슨 이야기? 707 특임대 이야기요.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도철이 뭉클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정신이었지. 이제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동료를 지키는 군인. 그럼 된 거야. 도철이 웃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철과 준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도철이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호야. 창밖에서는 장마 뒤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로 강물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분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정신처럼 우리 삶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정의감과 도철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